공신력이 있는 기관들의 어떤 수장들 혹은 거의 책임자들이 이 암호화폐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고 그것으로 이제 전환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이것이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라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이 아닌가. 블록체인 자체는 한 번도 해킹이 된 적이 없습니다. 이 암호화폐의 미래가 말하자면 기술의 진보에 의해서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오게 되는 어떤 미래인지, 아니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암호화폐로 반드시 가야만 하는 어떤 당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추진해야 되는 건지. 지금 당위성인데요. 기술 혁신의 대세와 당위성 두 가지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도전하는 세력도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암호화폐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긍정적인 요인에 대해서 지금까지 설명을 해주셨는데 우리의 어떤 현실을 다시 한번 좀 쳐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국가에서 암호화폐에 대해서 사실은 좀 제약을 가하는 듯한 그런 이제 공식적인 이야기를 해서 이 암호화폐 시장이 갑자기 이제 폭락을 경험하게 되는 뭐 그런 사태도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걸까요? 사실 뭐 국가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물론 통제력을 상실한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겠습니다만, 뭐 핀테크의 핵심이 블록체인이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이제 대세적인 어떤 흐름들이 있는데, 이것은 일종의 속도 조절인가요? 아니면 어떤 격렬한 저항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한 두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우리 1990년대와 2000년대 초에 닷컴 버블이라고 있었습니다. 있었죠. 그 닷컴 버블이라서 이제 IT 기업들이 다 이제 굉장히 앞으로 기술을 가지고 수익성이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됐는데, 거기에는 상당수가 겉으로만 무슨 택이라는 회사 이름을 붙이고 사실은 기술이 없는 회사가 많았어요. 테헤란도에 그런 회사가 뭐 수백 개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테헤란도 같은 데서 내가 무슨 택, 여기서 뭐 오정근 택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곧 코스닥에 상장한다 이렇게 소문이 나면 무조건 투자금이 들어오는. 그냥 투자금들이 그냥 아주머니 돈을 장바구니에 돈을 싸가지고 와서 네. 그런 때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다 기술이 없는 회사였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무조건 이게 IT 기업을 인정해서는 안 되고 어떤 규제가 들어갈 생각했거든요. 지금도 암호화폐 같은 경우에도 전 세계적으로 지금 현재 암호화폐 그 시가총액 크립토커런시 마켓 캐피탈리제이션에 등장해 있는 것만 2,000개가 넘고요. 한국에도 지금 현재 한 100한 몇십 개 정도 한국에서 암호화폐가 이미 ICO를 했거든요. 그리고 네. 한국 암호화폐도 한 그중에 한 7, 80개가 이미 상장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중에서 두 가지, 하나는 기술적으로 이게 완성되지 못한 것도 있단 말이에요. 또 한 가지는 기술적으로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시장을 확보하지 못한 것도 있어요. 그렇죠. 암호화폐에서 가장 핵심이 이제 시장을 확보하는 거죠.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게임 같은 거 하나 예를 들면 게임 코인이 한 20개 나왔다 그러면 그 중에서 시장을 확보한 코인이 어느 것이냐는 문제죠. 그러니까 지금 투자자 입장에서 볼 때,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는 어느 화폐가 괜찮은 화폐인지를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이거 잘못하면 나중에 피해를 보는 문제가 옛날에 닷컴 버블 때 생기면 우리가 어떻게 감당을 해. 그래서 아예 공무원들은 보심 위주거든요. 야, 내가 있을 때는 일단 안 돼. 내가 있을 때, 내 물러간 다음에, 그럼 다음 사람도 또 와가지고 난 잘 몰라. 그럼 공부를 해야 돼. 그럼 한 1년 공부하다 보면, 야, 그래, 그거 좋긴 한데, 내가 있을 때는 또 안 돼.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계속 규제가 되고 있는데, 스위스 같은 데는 규제가 거의 없는 국가죠. 그건 왜냐면, 일단은 공무원들이 그걸 규제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공무원들도 굉장히 전문가들이고요. 우리처럼 무슨 뭐 행정고시를 봐가지고 올라간 사람들이 아니고, 미국이나 유럽의 특징은 시장에서 전문가를 채용을 해요. 네. 그러니까 벌써 시장에 전문가를 채용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시장에서 가장 우수한 사람들이 채용되니까 시장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규제하면 안 되는구나 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까 좀 불건전한 그런 암호화폐가 통용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규제는 한다. 건전한 규제. 암호화폐 같은 것도 어떠한 것은 안 된다. 그런 것들이 이제 새로운 건전한 규제가 도입되어 있는데, 후진부는 이제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아예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죠. 두 가지 요인이 있겠네요. 일단은 좀 아픈 얘기긴 합니다만, 정부 쪽에 과연 암호화폐에 대한 진짜 전문가들이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회의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네, 또 하나는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잘 되면 좋지만 왜 우리가 이제 공직사회를 이야기할 때 안 됐을 때 책임에 대한 부분들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운영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위험 부담이 있을 때 그것을 흔쾌히 이제 시도해 볼 수 없는 뭐 이런 어떤 현실적인 문제들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 암호화폐 시장을 좀 막고 있는 요인 중에 하나다. 네, 볼 수 있겠네요. 또뭐 이런 얘기는 조금 우리나라를 너무
좀 거하게 보는, 좀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중국과 한국이 암호화폐 규제가 제일 센 나라인데, 중국과 한국의 특징은 뭐냐? 규제가 많은 나라. 네. 한국을 규제공화국이라고 흔히 얘기하죠. 규제공화국. 그러니까 규제가 많은 나라일수록, 이거 규제를 하던 사람이 규제를 내놓으려면, 야, 이거 내놓아서 나중에 문제가 되면 어떡하나. 책임을 져야죠. 책임을 져야 되고. 또 한 가지는 규제를 많이 지고 있어야, 지금 한국에서 김영란법이 왜 나왔습니까? 규제를 많이 지고 있어야 하다못해 뭐 밥이라도 먹자고 하고 뭐. 그렇죠. 그러니까 김영란법이라는 나와서 그러지 못하게 이제까지도 할 정도이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기본 속성이 규제를 가지려고 하는데, 그래서 한국이나 중국처럼 중앙 집권적인 그 관료 제도가 강한 나라일수록 규제를 많이 하고요. 스위스는 왜 규제가 없느냐? 스위스는 대통령부터가 대통령이 1년마다 바꿔요. 네. 6명의 페더럴 카운실, 연방회의가 있는데 그 6명의 페더럴 카운실의 멤버가 1년씩 돌아가면서 해요. 그러니까 중앙집권적 권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누가 규제할 필요가 없는 그런 사회죠. 뭐 정치적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뭐 중국과 한국은 분명히 사회적인 체제가 다른데, 네. 이것이 왜 공통적인 어떤 중앙 집권적 경제 체제를 갖게 되냐면, 한국 같은 경우가 이제 경제 개발을 하던 시기에 유례가 없는, 그러니까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전례가 없는 중앙 주도형 어떤 경제 시스템들을 만들어냈잖아요. 사실 그러면서 가지게 된 어떤 여러 가지 특성들이 네. 이제 사회주의 체제를 가지고 있는 중국처럼 중앙에서 이제 통제를 많이 하게 되는 경제 시스템으로 이제 지금까지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이제 경제 개발 초기에는 경제 규모도 작고, 또 우리가 그 당시에 한국은 뭐 자원이 없는 국가죠. 석유 한 방울 안 나니까. 그래서 그리고 위화도 없었죠. 해외 차원을 빌려 와가지고 석유를 사와서 원재료를 사와서 이제 하니까 어차피 작을 때는 중앙에서 자원도 배부하고 이렇게 이제 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였는데, 이것이 성공을 했는데 문제는 경제 규모가 커진 다음에도 이것 때문에 이제 1980년대 들어와가지고 경제 규모가 커졌으니까 이것을 규제를 없애야 한다고 그렇게 주장했는데도 그 규제의 관성이 없어지질 않아요. 네. 자, 이쯤 돼서 이제 교수님에게 좀 핵심적인 질문 하나만 더 드려보겠습니다. 암호화폐는 이제 미래일 뿐만이 아니라 이제 당위로서 이제 굳어지고 있는 것이 뭐 세계 금융 시스템에 있는 그 핵심적인 부분들에서 이제 나오는 부분들인데, 그렇다면 우리의 현실에서 지금 이 암호화폐를 사용하기 위해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어떤 제도적 혹은 어떤 정책적인 방향이 있다라면 어떤 것이 있어야 저는 될까요? 두 가지 생각합니다. 하나는 아까 건전한 규제를 얘기했잖아요. 그럼 암호화폐가 어느 게 소비자들이 쓰고도 괜찮은지에 대해서 암호화폐 평가 기구가 필요해요. 암호화폐 평가 기구. 네, 지금 현재 미국에서 어떤 그 신용평가 기관에서 평가를 했지만 그걸로는 부족하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주식을 살래도 주식에 대한 평가 기구가 있잖아요. S&P나 무디스나 뭐 피치나 등등 많이 있잖아요. 한국에도 한 3개쯤 평가 회사가 있습니다. 네. 한국 기업평가, 한국 신용평가 등등 있는데, 앞으로 암호화폐도 통용이 되려고 그러면은 암호화폐 평가 기구가 있어서 그 평가해서 평가 지표를 보고 사람들이 소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돼. 예컨대 아까 했지만 기술적으로 완전히 완벽한가, 아니면 시장성이 있는가, 이런 걸 보고 평가하는 게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이것이 이제 거래가 돼야 되니까, 거래가 안 되면 내가 예컨대 어떤 암호화폐 비트코인을 받아도 나중에 뭐 거래가 안 되면 안 돼요. 그렇죠. 거래소가 이게 또 한국에 한 100여 개 정도 있다고 하는데 너무 많아요. 근데 거래소가 한마디로 고객 신원 확인이라든지 혹은 테러 방지라든지 이런 시스템을 해킹 방지 이런 걸 갖고 있는 거래소인지를 확인하는 정부에서, 그래서 일본은 거래소를 등록제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 조건을 갖춘 거래소만. 그래서 한국은 아직 그런 것이 이제 제도가 시행이 안 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보기엔 두 가지. 하나는 이 암호화폐가 통용되는 데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금융 시스템이기 때문에, 금융 시스템 본래 건전한 규제가 필요한 것이 금융산업이에요. 그래서 암호화폐에 대해서 이것이 시장성이나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를 평가하는 기구와 이것이 거래되는 거래소가 건전한 거래소인지를 정부에서 등록하거나 인가해주는 이런 두 가지 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이 가장 핵심일 것 같네요. 사실 뭐 이런 예가 굉장히 우스운 예가 되겠습니다만, 소위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 보신탕이라는 그 식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 국제사회라든지 우리나라의 어떤 그 동물보호협회 쪽에서 어떤 정황이 많으니까 국가에서 이 그 현존하고 있는 어떤 음식을 이제 식품으로 등록을 안 해준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식품법에 의해서 제재를 가할 방법이 없어서 사실은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추가적으로 이제 발생하게 되는 것들이 생기는데, 암호화폐가 대세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을 국가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줘야
거기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제도를 공식적으로 만들어내고 감시기구를 설립하고 하는 것들이 생겨나갈 텐데 네. 지금 국가에서는 암호화폐를 일단은 블록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인정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 제도적 어떤 개선 방향이라든지 기구가 지금 만들어지지 못하는, 그래서 실제로 어느 정도 통용되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이 어떤 안전한 보호막을 갖지 못한 상황 속에서 이제 유통이 이루어지고 거래가 생기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지금 이제 우리가 아주 비근한 예로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법무장관이 이 법무장관이 또 왜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당연히 금융위 소관인데 법무장관 얘기가 암호화폐는 돌덩어리다. 그래서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것은 유사수신 행위로 전부 잡아넣는다. 뭐 이렇게 처벌한다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영국이나 미국이나 스위스 같은 데서는 암호화폐를 최소한 금융자산이나 아니면 화폐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일본은 지금 일본은 자금결제법이라는 걸 개정을 해가지고 일본은 완벽하게 앞으로 암호화폐는 돈이라 그러면 세 가지 기능이죠. 가치 저장, 지급결제, 그 다음에 가치 척도인데 이 세 가지 기능을 하는 화폐다라고 정의를 했어요. 영국도 이건 민간화폐다 정의를 했고 미국 같은 데서 이거는 금융자산이다.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의 선물시장까지 선물까지 나왔거든요. 자, 그런 속에서 우리나라만 돌덩어리라고 하다 보니까 이 돌덩어리를 가지고 사업하는 것은 당연히 그건 안 되죠. 최초의 화폐는 돌 아니었나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렇죠. 최초는 이제 뭐 그러다 그렇죠. 그 금속 화폐.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가 빨리 지금 이미 벌써 선진국들이 엄청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근데 오래 갈 수가 없어요. 몇 년 뒤지면 완전히 우리가 낙후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기술 혁신의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우리가 몇 년간 지고 있으면 우리 완전히 낙후되는 국가가 되거든요. 이게 이 암호화폐 블록체인 시장만 낙후된 게 아니고 이것이 기반이 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에서 우리가 낙후될 수가 있어요. 네. 우리가 1700년대 중반에 있던 1차 산업혁명에 낙후된 국가들은 300년 동안 낙후되고 심지어 식민지도 겪었습니다. 이번 4차 산업혁명에 낙후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하루빨리 이 암호화폐가 무엇이든지 화폐든지 금융자산이든지 규정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그것을 제대로 산업이 육성되기 위해서 건전한 규제를 해서 더 이상 투자자 피해가 안 나오도록 해야죠. 아무 규제도 안 하고 아무 법도 없고 아무 그런 없다가 갑자기 누가 투자자가 피해를 봤다 그러면 그냥 잡아놓고 이러면 안 되죠. 아주 쉬운 예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겠군요. 일본을 비롯해서 국제사회에서 이제 암호화폐를 공식 통화로 인정을 하고 그걸로 거래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그것을 가지고 거래하는 것을 불법으로 만약에 그 정하게 된다라면 국제 거래를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말하자면 일본에서 이 암호화폐만을 받는 무슨 샵이 생긴다거나 인터넷 샵이 생긴다거나 어떤 암호화폐만을 가지고 이제 경제 활동을 하겠다라고 하는 기업들이 생겼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암호화폐가 불법이니까 그러면 그 기업들과 거래를 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가 생기겠네요. 네, 그런 문제 생기고요. 앞으로는 이제 근데는 정부가 규제를 할 수도 없는 것이 본래 암호화폐라 하는 것은 P2P 거래예요. 모바일 폰만 갖고 있으면 돼요. 우리가 이제 모바일 폰 갖고 있으면 제가 미국에 있건 한국에 있건 다 거래 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한국만 규제를 하면 지금 일본은 2020년 동경 올림픽을 계기로 암호화폐를 대대적으로 사용한다는 게 전략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계속 규제하고 있으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나라 돈을 안 써요. 안 쓰고 전부 다 암호화폐를 쓰고 그냥 아까 이번에 관군제를 보면 알지만 앞으로 2020년 동경 올림픽 가서 뭐 하려고 그러면 비행기 티켓이다 뭐다 암호화폐를 사면 돼요.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는 완전히 화폐 경제, 우리나라 금융회사가 잘못하면 좀 심할 경우에는 붕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이런 위험이 있는데도 무조건적인 어떤 제재만을 가하고 좀 그 근시안적인 어떤 그 불이익이라든지 혹은 그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제재를 가하는 사람들에게는 피해가 전혀 없고 왜냐하면 공무원들 한번 채용되면 정년까지 보장이 되거든요. 아무리 잘못해도 뭐 특수한 경우는 나오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제재를 가하면은 해서 그 산업을 지금 한국의 금융산업은 세계 80위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해도 금융당국은 아무런 피해가 없단 말이에요. 이런 그 비대칭적인 문제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고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그러니까 제도적인 문제가 개선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그럼 지금 정부 쪽의 입장과 경제학계의 입장이 완전히 이제 팽팽하게 이제 네.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것이 균형이 이제 어느 순간에 가서 이제 무너질지 이게 이제 가장 큰 부분인 것 같은데. 보기에는 이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정부에 워낙 아까 얘기했지만 정부는 아무런 피해가 없는 자기들 극단적으로 우리나라
은행 산업이나 금융회사가 다 붕괴되더라도 정년까지 국민의 세금으로 보장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최근에 제가 이제 학회장으로서 최근에 정부의 그 당국을 이해시키는데 너무 이거는 늦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내가지고 법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이제 학교에서도 추진하고 있고 현재 국회에서도 법이 한 20개 정도 제출돼 있어요. 그게 정리가 되면은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면 정부 당국도 어쩔 수 없이 시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갈 거로 봐서 우리나라도 조만간에 국회에서 법안 통과를 통해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산업을 육성하는 좋은 법안들이 나오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현실이 코앞에 다가와 있는데 미래가 또 우리 앞에 성큼 한 걸음 더 가깝게 와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무조건 배척하고 밀어냈을 때 과연 그 다음에 미래에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에 대해서 책임 있는 부서와 또 사람들의 어떤 깊은 고민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초기에 이 암호화폐가 사실은 부정적인 이미지로서 시장에 들어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이 일종의 투기의 대상이 되기도 했고 그것을 통해서 또 많은 손해를 입었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첫인상이 그 모든 것에 대한 본질을 왜곡해서는 안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방송 진행하면서요, 많은 분들이 댓글에 김태훈 씨도 암호화폐에 투자했네요 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 역시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투자를 한 적도 없고요. 또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에 대해서 순수한 이제 궁금증으로서 이 프로그램을 맡게 됐는데 전문가분들과 이야기를 나눌수록 이것이 우리만 어떤 그 제재를 통하고 또는 금지한다라고 해서 그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이제 국제 사회라는 것들 그리고 더 넓은 시장에서 이미 대세화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좀 더 깊게 고민하고 공부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정근 교수님 오늘 전문가로서 나와주셨는데요. 정리하는 이야기로서 이제 암호화폐에 대한 어떤 미래에 대해서 좀 좋은 이야기 하나만 좀 남겨주시면 저는 앞으로 암호화폐, 특히 이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고요. 누군가가 블록을 쌓으려면 그에 대한 인센티브를 줘야 하기 때문에 거기서 생성되는 게 암호화폐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암호화폐가 세계 통화, 금융 통화 질서에 대세를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 처음에 비트코인이 처음에 출시할 때 생각했던 비전과 철학이 100%는 아니겠지만 상당 부분 구현되면서 개인의 경제적 자유가 많이 향상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인류 문명이 그냥 새로운 완전 지난 2000년 이상 가져왔던 그 장부 기록을 분산 원장으로 기록하는 엄청난 혁명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이것은 인류 문명을 그야말로 새로운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앞서도 뭐 이야기 해주셨습니다만 우리가 휴대폰만 있으면 누구나 P2P로서 거래할 수 있다라는 것은 중앙 집권적인 금융 시스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그곳에서 벌어지는 많은 어떤 통제와 혹은 규제에 의해서 얻게 되는 어떤 불이익 같은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뭐 그런 어떤 미래를 꿈꿔볼 수 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서 이것을 P2P 거래를 하려면 굉장히 초고속 통신망이 깔려야 돼요. 우리가 뭐 전화 금방 되고 거래 금방 되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초고속 통신망이 다 깔려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초고속 통신망은 세계에서 넘버원이에요. 현재 한국에서 통신회사들이 5 제너레이션, 5세대 이동 고속 통신망까지도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모바일로 우리가 그래야죠. 세계에서 한국의 모바일이 세계 최고예요. 그 다음에 모바일 속에 들어가는 반도체. 이제는 이 모바일이 왜 중요하냐면 모바일 속에 고성능, 대용량 반도체가 들어가면서 내 손안에 컴퓨터가 들어온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이런 혁명이 발생하는 건데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가 그 하드웨어 측면에서 초고속 통신망, 모바일, 대용량 반도체가 한국의 세계 넘버원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정부가 규제만 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필요한 건전한 규제만 한다면 저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한 번도 우리 역사에서 금융의 중심지가 되어본 적이 없었는 대한민국이 정부에서 정말 규제만 하지 않는다면 하드웨어가 잘 발달되어 있고 우리 청년들이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디지털 통화금융 시대는 한국이 중심이 될 수 있다. 한국이 금융 중심 국가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국에서도 이런 비전을 가지고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그야말로 요즘 청년실이 많거든요. 150만 명이 놀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하는데 새로운 고부가가치 엄청난 지금 이 분야의 연봉이 굉장히 높습니다. 엄청난 고부가치 고임금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세계에서 디지털 금융의 중심지가 되어서 젊은 사람들이 정말 잘 살 수 있는 그런
국가로 만들어 지기를 바랍니다. 네. 한국금융 ICT 융합학회 회장 오정근 교수님께서 오늘 암호화폐에 대한 그 열렬한 어떤 전도사로서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사실 제 개인적으로도 이런 그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무엇인가 세상에 나왔을 때 약간의 어떤 그 의심을 가지고 이제 쳐다보게 되는 것이 당연한 태도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조금 더 시야를 넓혀서 세계의 금융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왜 정말 우리에게 필요가 중요한지에 대한 인식이 분명히 진다라면 이것을 우리 삶에 좀 더 긍정적으로 결합시키기 위한 노력이 이제 선행이 돼야지 무조건 이것을 배척하는 형태로서 미래를 맞이할 수 없다는 걸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줬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또 좋은 기회가 있을 때 저희가 좀 여쭤볼 테니까 네. 암호화폐에 대해서 좀 많은 고견을 좀 들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김태현의 코인뷰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께 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구독, 좋아요를 반드시 눌러주셔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의 성원이 꼭 필요하니까요. 잊지 마십시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십시오.